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자동욱 기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후 대략 2주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국 경제라고 하는 거대한 항공모함이 서서히 통화정책을 선회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짧은 2주간의 시간 동안 미국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 등 한국의 주변국 경제에도 커다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매크로 변수들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곳이 외환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원화와 달러 등 그 주요국 통화의 흐름과 전망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매크로 1타 강사로 불리죠. 신한은행에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을 맡고 계신 오건영 프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건영 단장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새로운 직함이네요.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 네네. 이제 그게 신한은행하고 증권의 전문가들이요. 네, 우수 고객분들을 이제 상담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구성을 한 겁니다. 이 프리미어가 하나의 브랜드고요. 패스파인더라는 조직을 구성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없던 은행이나 증권사의 조직인데 좀 네네. 이렇게 교류를 하는 건가요? 이제 원래 증권하고 은행이 공동 영업을 할 수 있는 틀은 만들어져 있고요. 이쪽에서 이제 증권의 전문가 풀과 은행의 전문가 풀이 사실 약간씩은 이 다르죠. 탤런트가 조금 다른데 이런 것들을 잘 융합시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일을 맡으신 것 같은데 일단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면 네네. 아까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미국 중앙은행이 0.5%포인트 네. 금리를 인하했는데 당시에도 0.25%포인트냐 0.5%포인트냐 네. 그러니까 베이비 컷이냐 B컷이냐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는데 결국 B컷으로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프로님도 예상을 좀 못하셨던 결과죠, 그때? 예. 사실 저도 0.25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0.5를 가기에는 그 기존 여건이, 그러니까 과거의 패턴대로 보면은 0.5를 가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변명이 아니고 당시에 예. 상식적인 이코노미스트들은 대부분 0.25% 그렇죠. 포인트를 예상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로직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물가도 주거비를 중심으로 해서 안정이 안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성장세도 그렇게 10만 개, 14만 개 정도 일자리 만들어지면은 이게 그렇게 급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소비나 산업 지표도 그렇게 크게 깨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GDP 나우에서도 3.0% 성장을 가리킨다라고 하면은 0.5%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라고 봤었는데, 연준에서는 조금 다른 쪽을 좀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0.5% 기준금리 인하를 했고요. 이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은 50bp 이하의 변을 이제 파월 의장이 당연히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융단 폭격의 기자들이 이제 이게 왜 이러냐고 이제 다 물어봤겠죠. 근데 저는 요번에 기자회견은 사실 들을 게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마 제 생각엔 파월 의장이 대선도 신경을 썼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대선을 눈앞에 두고 50bp 인하했을 때는 무언가 제대로 된 명분이 없으면은 안 될 테니까 설명을 되게 구체적으로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내세웠던 로직을,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실업률을 바라볼 때 10만 개씩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 저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봤을 때 10만 개 창출이 되면 쏘쏘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케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하는 건 이민자가 많이 늘었잖아요. 이민자가 늘어난 상태에서, 그럼 풀이 늘어난 상태에서 매달 10만 개씩 일자리가 증가하면, 일자리 풀이 더 많이 늘어나면 실업률이 오히려 올라가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10만 개 증가가 옛날엔 정상이었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늘어났다면 10만 명이 아니라 15만 명, 20만 명이 늘어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이게 1번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실업률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구인 구직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코로나 때 사실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경기 부양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구인 비율이, 그러니까 비어있는 일자리가 엄청 많았거든요. 한 명당 베이컨스가. 2명이었죠. 그렇죠. 한 명당 2명이었는데 지금 그게 한 명당 한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월 회장이 얘기하는 건 한 명당 2명에서 금리를 올렸을 때 한 명당 한 명으로 일자리가 구인이 막 줄었는데 이때까지는 이 숫자가 줄어들어도 실업률이 올라가진 않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디든 가면 되니까요. 근데 여기서부터 한 명당 한 명에서 여기서부터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은 이건 실업률을 바로 반응을 한다. 근데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비해서 저는 조금 매크로 과잉이라는 생각도 드는 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매크로를 봐요. 그렇죠. 그래서 저 옛날에는 저 같은 사람이나 보던 게 장단기 금리 역전, 샤메 법칙 이런 건 저 같은 사람들이 보던 거였는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습니까? 언론에 나오니까. 그렇죠. 이제 그럼 이런 것 같아요. 샤메 법칙이 적용된다, 내지는 장단기 역전됐다 하면은 경기 침체 오나? 이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정부 입장에서도 그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실업률이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이게 경기 침체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주식을 팔고 부동산 거래를 안 하고 소비를 줄이고 선반영한다.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그게 실제 침체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실업률이 여기서부터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준 입장에서도 다소 더 신경질적이라기보다는 예민하게 선제적으로. 반응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선제적으로.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이려는 면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제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게 그랬더니 기자 한 명이 물어보더라고요. 주거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뭘 쏜 거냐면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안 되는데 금리를 50bp 인하한 데는 이유가 있지 않냐 이제 그걸 물어본 건데 파월 의장이 여기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제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버벅거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 이게 지금 미국은 고정금리라서 그렇죠. 금리 인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고정금리로 낮은 금리가 머물러져 있어서 매물이 안 나온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내려오면 이게 매물이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사람들이 잘못 들으면 잘못 들은 게 아니라 그대로만 따라가면 매물이 나오니까 그럼 금리가 내려가니까 주택 가격이 빠진다는 그 논리로 갈 것 같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또 파월 의장이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아서인지 갑자기 그러면 이제 또 매물이 나와서 공급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금리가 낮아졌으니까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럼 또 집값이 또 안정이 될 수도 있고 횡설수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끝낼 때 뭐라고 하냐면 집값 같은 경우는 연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1, 2년이 더 갈 수도 있다. 그 얘기는요. 2%의 물가 목표긴 하지만 주거비 때문에 2%가 넘는 거는 아몰랑 이렇게 얘기한 거나 다름없다고 정부가 책임할 일이다. 네, 그렇죠. 주택 공급에서 알아서 해결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연준에서는 지금은 물가가 2%가 넘더라도 실업률이 올라가는데 더 웨이트를 두겠다라는 걸 되게 클리어하게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어쨌든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린 거고 네. 그런 금리 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염려를 하는 것 같고 네, 그렇죠. 어제 제롬 파월 의장이 굉장히 재밌는 발언을 했는데 FOMC가 금리 인하를 서두르는 것 같지는 않다. 예. 본인이 속해 있는 조직인데도 그런 얘기를 했고 월가에서는 미셸 보먼 연준 이사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네. 0.5%포인트 이하의 네. 반대표를 던진 이런 사실도 주목을 하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가 여전히 좀 견조하다. 그리고 금리 인하 속도는 빠르지 않게 진행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요번에 파월 회장이 얘기한 게 저는 키포인트가 분명히 이제 뭐냐면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지난 20년간의 패턴을 보면은 인상을 할 때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천천히 인상하지만 인하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탄 것처럼 쫙 잡아내려요. 그렇죠. 이 패턴이 20년간 이어져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요번에 50bp 인하라면서 시작을 하니까 그 기대가 오케이네. 그럼 이제 쫙 잡아내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시장이 먼저 가서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실제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가 5%까지 내려왔는데 5%인데 지금 미국의 10년짜리 국채금리가 3.7이에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이제 예. 지금 PPT를 보시면 네네. 방금 얘기하신 게 있는데 네. 9월 17일 날이 이제 금리를 인하한 날이고 그렇죠. 그 전에 그 4.4%가 넘었죠. 네, 그렇죠. 내려와서 3.6%까지 내려왔던 게 금리를 내리니까 오히려 올라갔어요. 네. 이게 원래 시장 흐름하고는 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준금리를 낮추면 시장금리가 내려가야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시장금리를 낮추려고 하는 건데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하루짜리 금리예요. 하루짜리 금리보다는 10년짜리 금리가 높아야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루짜리 금리가 5.5인데 10년짜리 금리가 3.6까지 내려온 겁니다. 제가 그냥 숫자 뭐 3.63 이렇게 하지 네, 않고 그냥 대략. 3.6이라고 할게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럼 5.5대 3.6까지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3.6까지 내려와 있는 이유는요. 이 5.5가 어마어마하게 내려와가지고 2.5 이렇게까지 내려갈 거라는 걸 미리 읽고 있는 반영하거든.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나온 게 뭐냐면 파월 의장이 사실은 요번에 이제 FOMC 때 뭘 하나 보여주냐면 그 점도표라는 걸 보여줄 때 그 점도표에서는 사실 장기금리 있잖아요. 그게 올라갔습니다. 살짝. 2.8에서 2.9로. 아마 제 생각에는 그건 매파들하고 쇼 붙이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은데 매파들한테 쇼 붙일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거죠. 요번에 금리를 50bp 인하하자. 그럼 싫어요. 절대 안 돼요. 이럴 거잖아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많이 인하해야 나중에 적게 인하해도 돼요. 만약에 이번에 조금 인하해서 나중에 경기 무너지면 확 낮춰야 되니까 오히려 그땐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어렵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 예방주사 세게 맞으면 뒤에는 큰 문제 없다. 그래서 앞에서 내려주고 뒤에서 올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10년 국채 금리는요. 이번에 금리 인하 사이클의 끝에서는 얼마나 내려갈까 이걸 기대했다가 그럼 많이 내려갈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하니까 미리 많이 내려가 있다가 뜨거 한 다음에 튀어 올라오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월 의장도 이 보우먼 이사가 이제 어제 그 얘기한 것 중에 연준이 기준금리 50bp 인하하면 안 됐던 이유들 막 이런 걸 얘기해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시장에 잘못된 기대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기대 인플레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려간다 하는데 봐라 이렇게 빨리 내려주지 않냐. 이렇게 하면은 시장에서는 계속
그냥 50bp 내려달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50bp, 50bp,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파월 의장도 이번엔 되감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그 되감는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제가 봤을 땐 지금 파월 의장이 복심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시카고 연은의 굴수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굴수비라는 사람이 어제 비슷한 무슨 얘기를 얘기를 했는데요. 했죠? 네, 이 사람이 금리 많이 인하해야 된다고 비둘기 중에 왕이에요. 비둘기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리 인하는 맞는데 많이 인하할 거다. 근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많은 금리 인하를 할 건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는 천천히 낮추겠다는 얘기죠. 그하고 딱 궤를 맞춰가지고 파월 회장이 얘기한 게 별다른 일이 없다면 FOMC에서는 연말까지 2번의 금리 인하를 더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천천히 가겠다는 걸. 여기서는 이제 천천히 가줘야 쓸데없는 기대를 안 만들어내가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거나 아니면은 의도하지 않은 자산시장의 과열? 이런 걸 억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초반에 세게 예방주사 놓은 다음에 천천히 가면서 이제 시장의 간을 보겠다. 이런 전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파월 의장이 이제 계획한 대로 시장이 움직이면 그렇게 가겠지만 그렇죠. 또 뭐 충격이 온다든지 다른 변수가 있으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근데 파월 의장이 많이 틀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요. 근데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요. 강론에서는 여태까지 틀려왔지만 총론에서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다 뒤집어 놓고 보자라고 하면은 길게 보면 그렇죠. 크게 봤을 때는 결국엔 그래서 경기 침체 없이 물가를 잡았지 않냐. 이거는 기적이나 다름없다. 골든 패스를 우리는 가고 있다. 물론 강론에서는 여러 번 틀렸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그 가운데에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갑자기 너무 빠르게 낮췄을 때 성장을 갖다가 부양하는 부분도 생길 수 있지만 다시 물가가 튀어 오르게 기대 되면은 인플레이가 또 그렇죠. 올라가죠. 만약 여기서 인플레이가 다시 튀어 올라가게 되면은요. 이거 병이 재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 기존보다 약을 더 세게 세게 써야 써야죠. 되죠. 그러면 여태까지 해왔었던 게 다 도로아미타민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느낌? 그래서 한번 세게 갔다가 한번 꺾어주고 세게 갔다 꺾어주고 세게 갔다 꺾어주고 이 패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뭐 미국 상황이나 미국 연준, 중앙은행 이런 쪽 얘기는 많이 들었고 오늘 네네. 좀 다루고 싶은 부분이 네네. 이제 원달러 시장, 외환시장 부분인데 네. 보시면 참 우리나라에 이런 그래프가 외환시장에 이런 그래프가 1년 내에 이렇게 만들어진지가 좀 궁금한데 연초에 네네. 이제 1,300원 정도에 시작했던 게 7월 달에 1,400원을 터치를 했었거든요. 네네. 1,407원 갔었죠. 예. 잠깐. 근데 이게 불과 거의 두세 달 만에 100원이 내려졌어요. 네. 이런 외환시장이 뭐 전례가 별로 없잖아요. 네. 이제 전례가 아니 물론 이제 있긴 위기 있죠. 국면에서는 예. 있었죠. 위기 국면에서 있었는데 위기라고 하기엔 애매한 지금 같은 상황 물론 이제 변곡점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시장의 기대가 되게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시장의 기대라는 게 뭐냐면 참고로 연초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미국이 7번 금리 인하한다고 그렇죠. 했거든요. 빠르게. 근데 딱 2월, 3월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냐면 야, 4번도 안 하겠는데 이 분위기로 바뀌어요. 그랬더니 사실 연초에 10년 국채 금리가 3.7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렇죠. 작년 10월에 5.0이었던 게 3.7까지 내리꽂혔다가 이게 순식간에 4.7까지 뛰더라고요. 올해 4, 5월에. 그럼 4.7을 넘어가는 순간에 그때 이제 환율이 1,407원을 갔던 겁니다. 그때는 사실은 시장이 뭘 읽었냐면 야, 이거 금리 인하 꽤 오래 걸릴 것 같아. 하이어 폴 온 거야. 이걸 갖다가 받아들이면서 환율이 위로 막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때 오히려 이제 당국에서도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했죠. 일방적인 환율의 상승을 조율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갑작스럽게 분위기를 전환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6, 7월에 들어오면서 금리 인하를 갖다 서둘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거고. 고용 문제가 좀 그렇죠. 생겼죠. 예. 그러면서 이제 50bp 인하에 대한 얘기까지 같이 이제 담론에 섞여져 나오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제 시장이 빠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와 함께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내렸잖아요. 그거하고 궤를 맞춰가지고 원화도 강세를 보이는 요인. 요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통화에 눈치를 많이 봐요. 그 대표적인 통화가 위안화도 들어갈 수 있고 엔화도 엔화도. 들어갈 수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엔화가 162엔까지 올라갔었죠. 달러당. 그렇죠. 그러니까 엔화 약세 그때 막 다들 뭐라고 했냐면 170엔 간다, 180엔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결국엔 거기서 이제 우에다가 나서가지고 결국에는 반대로 꺾어버렸죠. 시장의 의지를 참고로 꺾어버렸어. 그 당시에 160엔이라는 게 역대 최고로 이제 엔화 약세였죠. 예. 그러니까 물론 아주 먼 옛날에는 뭐 250엔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30년 만에. 사실은 그렇죠. 3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올라온 거니까 요 정도 엔화면은 약세가 굉장히 심한 거잖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엔 약세 꺾을 수가 없다. 저런 티미한 생각으로.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사실은 N 강세로 전환하고 싶지만 그것도 겁이 나요. 그렇겠죠. N 강세 때 좋았던 적이 일본 경제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30년. 그렇죠. 그러니까 강세로 꺾긴 꺾어야 되는데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살짝 꺾어보고 싹 튀어나오고 살짝 꺾어보고 튀어나오고 하니까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처방해봤자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계속 밀어 올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한번 이악 물고 한번 꺾어보겠다 하면서 확 뒤집어 버리니까 지난달 이제 8월 5일에 보셨던 것처럼 엔캐리 청산 때문에 하루아침에 막 엔화가 141엔까지 올라가고 이런 걸 이제 본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일본에서도 완만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라는 로직을 좀 세우고 있고 시장이 그걸 받아들이니까 엔화 환율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한 145엔을 전후해서 조금 안정되는 모습? 예, 안정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레벨에 점점 더 수렴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방금 얘기를 하신 게 이제 우리나라 통화가 이제 엔화나 위안화에 그렇죠. 동조화된다 이런 그렇죠. 측면에서 얘기를 하셨던 건데 이 시점 여기 달러가 강세를 했던 시점, 엔화가 약세를 했던 시점에서는 비슷하게 갔는데 최근에는 또 원화하고 엔화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엔화가 약세의 극을 보일 때 위안화가 크게 약세를 덜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7.2, 그러니까 엔화가 162까지 뚫고 올라가는데 위안화가 7.3 위로 못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당국에서 막는 거거든요. 중국에서도 위안화가 너무 약세로 가면 사실 여기서 위를 뚫어버리잖아요. 그럼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도 있고 위안화 국제화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의 절하는 막아버리면서 엔화만 열려버리니까 원엔 환율이 그러니까 850원까지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원화가 달러 대비 강세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엔화가 훨씬 더 그 속도가 빨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850원까지 이제 주저앉았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래서 올해 보면 어떤 때는 엔화 따라가다가 어떤 때는 위안화 따라가다가 그러니까 저도 볼 때 헷갈려요. 예. 최근에는 네네.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니까 또 원화도 강세 1,400원, 1,300원대까지 내려오니까 네네. 위안화를 또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 이제 그렇죠. 사후약 방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이제 위안화의 효과가 좀 더 세지면은 원엔 환율이 이제 오히려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원엔이 한 920원 문제 이렇게 좀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라기보지만 보다도 이제 결국에는 중국 경제하고 연관도가 높다 보니까 중국이 좋아지면 우리도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미국 성장은 둔화되지만 중국이 강해지면은 우리 원화 같은 경우는 수출이 그래도 잘 되니까 잘 버텨줄 거야.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의 최근의 환율에는 좀 담겨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는 볼 수 있겠죠. 그 중국 경제 부분은 조금 뒤에 다뤄보기도 네네. 하고 지금 원달러 환율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달러 달러 강세죠. 네. 달러 약세구나. 그렇죠. 달러 약세 효과로 이제 원화 강세가 나타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다른 위안화 그렇죠. 위안화 강세하고 연동이 됐다. 네네. 근데 또 다른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게 우리 이제 한국의 중앙은행이죠. 그렇죠. 한국은행이 금리를 좀 내릴 수 있는 미국처럼 많이 내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동의하고요. 일단 뭐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았어요. 기준금리가. 그렇죠. 21년도 8월 달에 우리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할 때 미국 금리가 제로였고 우리 금리가 0.5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인상을 시작했고요. 미국이 22년 3월부터 인상해요. 근데 22년 3월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 우리는 이미 4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해서요. 미국 금리가 제로인데 우리 금리가 1.5였어요. 그러니까 이 갭을 1.5까지 우리가 벌려놓은 거죠. 근데 이후에 미국이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저도 참 자이언트 스텝이란 말은 처음 들어봤는데 팡팡 튀어 올려가지고요. 5.5로 수직으로 올리고 우리는 3.5까지밖에 못 올린 거죠. 뒤집어진 겁니다. 이게 뒤집어질 때 금통위 기자회견 때 다 물어본 게 금리 역전되면 다 돈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많이 했죠. 한은 총재 코멘트는 전 두 가지 정도가 되게 의미심장하다고 봤는데 첫 번째 했던 말씀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미국은 주택담보대출의 90%가 고정금리다. 근데 우리는 주택담보대출의 60%가 변동금리다. 그럼 미국이 75bp 빅스텝 가는 거하고 우리가 50bp 올리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영향이 크겠냐? 한국이 더 크죠. 그럼 우리가 그만큼 금리를 못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리가 뒤집어진 만큼 자본 유출이 나오지 않겠냐? 근데 옛날하고 달라진 게 하나 있죠. 지금은요, 금리가 뒤집어지잖아요. 그 영향을 환율이 흡수해버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나라 금리 기준금리 0.5였잖아요. 우리가 높았잖아요. 2021년도 8월 달에는요, 원달러 환율이 1,150원 정도 했어요. 금리 역차를 그렇죠. 반영하는 거네요. 뒤집어졌잖아요.
우리는 지금 1,350원이 되게 편안하지 않았어요? 편안하다기보다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지 않나요? 익숙해진 거겠죠. 조금씩 1,300, 옛날 같으면 1,300 넘는다. 눈이 이만해졌는데 요즘은 지금 숫자 1,321원이면 오, 많이 내려왔는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요즘 좀 그렇죠. 바뀌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금리가 역전된 거를 환율이 소화를 흡수했다.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항상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건데, 그럼 이제 보시죠. 야,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니까 고정금리가 좋은 거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인하를 하면 고정금리는 기분이 좋을 게 없죠. 좋을 게 없죠. 물론 고금리에 모기지론 받은 사람들은 리파이낸싱을 좀 하지만 사실은 기존에 2%, 3%의 대출 받은 사람들은 금리가 내려와도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잖아요. 그럼 금리 인하가 효과를 주겠죠. 그러면 똑같은 50bp 인하를 한다고 했을 때 미국의 효과가 부양 효과가 클까? 한국의 부양 효과가 클까? 그럼 한국이 크죠. 그럼 우리나라가 미국만큼 인하를 덜 해도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준금리 인하의 속도가 느린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의 속도가 빠르면 지금은 2%씩 벌어져 있었던 기준금리의 갭이 우리도 내리지만 미국이 빨리 내리면 줄어들게 되겠죠. 지금 1.5%포인트로 좁아졌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컨센서스도 있지만 한국이 2.5, 미국이 뭐 최저는 2.75에서 3이니까 3이라고 보면 이 둘의 0.5. 격차가 0.5까지도 좁혀질 수 있다고 하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0.5로 좁혀지는 게 픽스가 되잖아요. 그걸 누가 소화하게 되냐면 환율이 다시 소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되면은 다시 1,100원대, 1,100원대는 좀 과하죠. 이제 1,100원대는 사실 이제 서로 뒤집어져 있을 텐데 1,200원대구나. 그렇죠. 그래서 1,200원대 뭐 중반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로직상으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 환율이 이제 1,300원대, 이제 올해 쭉 1,300원대에서 움직였는데 1,200원대, 아니 1,300원 밑으로 1,200원대로 내려갈 수 있다. 왜 그런지를 설명해 준 건데, 네네. 전문가들도 많은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네네. 근데 그 중에 또 하나의 요인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미국도 뭐 그런 측면이 있긴 있지만 가계부채가 너무 과도하고 집값이 또 많이 올랐고, 그래서 금리를 좀 내리기가 부담스러운 측면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중앙은행도 계속 얘기하는 게 금리 가계부채가 부담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공감을 많이 하는 게 결국에는 이 가계부채의 급증이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동반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최근에 좀 식었다 이런 말씀 나오기도 하지만은 대출 그래도 규제가 여전히 세니까. 예, 그렇죠. 이제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하니까 그렇긴 한데 중앙은행이 혼자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아까 미국 중앙은행도 예, 못한다 그랬는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극화의 프레임에 걸리잖아요. 그럼 중앙은행의 운신의 폭이 되게 많이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극화의 프레임은 어떤 그러니까 양극화라는 거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아. 엄청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3.5%의 기준금리인데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탄탄해요. 뜨거워요. 그러면 수도권 부동산은 3.5%의 금리는 가뿐하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이거 잡으려면 3.5보다 올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실물 경제는 보면 와, 지금 실물 경제 차갑게 싣고 있거든요. 특히 내수 같은 경우는. 지방은 더 안 좋고. 그렇죠. 3.5를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내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가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실물 경제가 식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보면서 올릴 건지 실물 경제를 보면서 내릴 건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모순이 있는 게 잠깐 보시죠. 이런 판에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대중적으로 봐야지 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실물 경제를 보면서 내리잖아요. 그럼 수도권 부동산은 3.5도 가뿐한데 이걸 금리를 낮춰주면 더 가뿐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투자 수요가 더 몰려들 수가 있죠. 한국은행이 그렇죠. 이제 수도권 집값 상승을 뭐 촉발했다, 내지는 방조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근데 제 생각엔 그 책임론 때문이라기보다도 그렇게 되면은 이게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가계부채의 급증을 동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오늘이 제일 싸다가 제일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계부채의 급증이 동반이 되는데 이게 단순히 수도권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럼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만약에 뛰어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 주거비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죠. 금리를 인하하면 이자 부담을 줄여서 소비를 자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거비가 올라가서 그걸 다 썬크를 시켜버리면 오히려 부담이 높아진다. 그러면 금리 인하의 효과가 그렇죠. 사실상 없어지는 희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부동산 가격만 올려놓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총재도 사실 이제 금통이 끝난 다음에 일주일쯤 지나선지 그거 한번 이게 뭐 기자회견 같은 거 할 때 어디선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판이 벌어질 때마다 항상 금리를 낮춰주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불패의 신화를 만든다. 왜냐하면 실물 경제를 다 들여밟기 전에는 이쪽은 잡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런 판이 벌어질 때마다 금리를 낮춰주면 여기를 어떻게 잡냐? 그러면은
항상 이런 부담이 있고 그럼 금리를 인하하고 싶을 때 인하하지 못하는 문제가 만들어지지 않냐. 그래서 이번 판에서 낮춰주게 되면 사실은 쐐기골이잖아요. 야, 이번에도 낮춰주네. 그런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 고리를 끊겠다는 얘기가 이제 한번 했었어요. 이번에 그렇죠. 그 얘기가 나온 거고 그러다가 이제 어디까지 간 거냐면은 갑자기 이제 저기 그 교육에서 이제 대입을 좀 이렇게 서울대 예. 지역 그렇죠. 비례 예. 입학제인가 뭐 예, 그런 거죠. 예.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 개의 대안이 있어야 되니까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만으로 풀 수 없으니까 이제 이런 다양한 대안들을 고려해 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던 게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는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뒤집어 말하면 통화 정책만으로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대출 규제를 강하게 걸어버렸지 않습니까? 이 대출 규제의 강한 효과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이제 그렇죠. 한국은행은 움직이려고 하겠죠. 예, 부담이 어쨌든 큰 국면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가 10월 12일,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 남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방금도 얘기하셨지만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PPT를 보시면 우리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기재부를 방문을 했어요. 아, 예, 예. 엊그제 일이죠. 네네. 굉장히 민감한 시점에 가서 보시면 오른쪽이 이창용 총재고 왼쪽이 최상목 기재부 장관, 네네. 기획재정부 장관 네네. 두 분이 나란히 정원을 산책하는 모습 이런 것까지 사진을 찍어갖고 아, 네. 언론에 냈어요. 아, 네네. 이런 민감한 시기에 보통 그 총재나 아니면 한국은행 금통위원이나 하는 분들이 이야기를 안 하시거든요. 아, 예, 예. 금리 정책은 물론이고 다른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저렇게 연출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 네. 이건 연출된 장면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10월 달에 금리를 어떻게 할까? 이 굉장히 그 재밌는 포인트인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요걸 보면은 사실은 이제 올해 초에 기재부 장관이 한은을 방문한 적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 답방의 형식이다라고도 맞습니다.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건 이제 예. 한은이나 기재부 쪽에서 하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책 공조 차원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사실은 굉장히 좀 이게 굉장히 클리어하게 나타났었던 때가 10년 됐네요. 벌써 10년 전쯤에 2014년도에 그때 당시 척하면 척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요? 아마 저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그때는- 당시에 아, 거실행제를 그러셨나요? 아, 취임 안 예. 해갖고 예. 그때 이제 척하면 척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정부에서는 DTI 규제를 풀어주면서 한은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예. 그때 이제 그 주택 가격이 빚내서 집 사라 이럴 때였죠. 최경환 장관 때였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예. 최경환 장관 당시에 척하면 척 그 얘기가 이제 있었는데 사실은 그 정도로 클리어하게 나간 건 아니고요. 근데 이번에도 사실은 양쪽 간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거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공조라는 거는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야 되는 거를 결국은 언급하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사실은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얻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쨌든 연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요. 사실은 저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걸 연내 금리 인하 안 할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뭐 소수인 것 같고 네네. 이제 10월 달하고 11월 달 이제 금통위가 두 번이 남아 있는데 네. 10월이냐 11월이냐는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예,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뭐 정확하게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10월에 인하를 안 하더라도요. 아마 이제 11월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굉장히 강하게 주려고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10월 인하냐 11월 인하냐를 떠나서 한은에서는 매파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몽둥이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올해 연내 인하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연내 인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디까지 낮춰줄까에 대한 앞으로. 기대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제 한은에서 금통위가 있으면 10월, 11월에는 중립금리에 대한 얘기가 기자분들 사이에서는 좀 중요하게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도 파월 회장이 중립금리를 맨 끝단에 있는 걸 끌어올리면서 시장금리를 뛴 거잖아요. 시장에서는 사실 이번에 연준에서 50bp 인하한 것보다도 중립금리를 끌어올린 것 때문에 시장금리가 그렇게 반응한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거기에 좀 반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금리 인하예요. 그렇죠. 근데 정부나 대중 입장에서는 필요한 금리 인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사실은 내키지 않은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내키지 않은 일을 할 때는요. 보통 적극적으로 안 해요. 미루죠. 예, 그럼 천천히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는 덜 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뷰는 똑같습니다. 몇 번이나 한다, 언제 인하한다 이거보다는요.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늦게 인하를 할 것 같고요.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는 적게 인하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하느니 내년에 2.25까지 인하한다? 뭐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보다는 맨 끝단의 금리가 위쪽에 위치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연준도 되게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연준도 지금 파월 의장이 주택시장 아몰랑 이렇게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어제 이제 기자회견에서 돌아선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자산시장에 부양을 시켰을 때 되려 역풍이 볼 수가 있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아까 전에 저는 뭐 수도권 부동산이라고 했지만 미국도 부동산과 실물 경기를 놓고 중간에 기준금리 5.0 넣으면 똑같아요. 프레임이. 그리고 거기다가 M7 주식 넣으면 또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의 주가에 50bp 인하를 때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 대한 기대를 갖다 희석시킬 필요가 있다면 속도 조절하고 타이밍 조절 요걸로 시장하고 계속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의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변동성을 주려고 할 겁니다. 자기가 계속 끌려간다는 느낌을 안 주고 계속해서 뭐라고 해야 되죠? 딱 이 중심 잡기를 한번 하면서 시장이 끌려가지 않는다. 네, 그런 걸 계속해서 보여줘서 편안하게 가는 걸 막게 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방향은 같지만. 한국은행은 근데 예를 들면 점도표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네. 한국은행이 보는 우리나라의 중립금리는 몇 퍼센트 정도로 보면 될까요? 그게? 저도 그러니까 이게 걔네들은 네.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중립금리 레인지가 뭐 보는 시각이나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 너무 다르다 이렇게 그렇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뭐 2다, 뭐 2.5다, 2.25,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얘기하고. 지금 한은에서도요. 이게 사실은 이거 언제였죠? 8월 말이었나요? 그때 세미나를 했었죠. 예, 중립금리 관련된 세미나를 한번 했어요. 근데 발표했죠. 거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중립금리라는 거는 사실 계속 바뀐다는 게 1번. 두 번째는 중립금리라는 게 여러 개의 중립금리가 존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중립금리잖아요. 우리나라는 전체를 다 통과하는 건데 그럼 전체의 평균이지 않습니까? 근데 수도권 부동산의 중립금리는 따로 존재할 수 있고 어쩌면은 뭐 지방의 대구의 중립금리랑 부산의 중립금리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정교해져야 되는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도 그때 나오는 논리들을 보면서 와 이건 신만이 알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준도 그래서 연준도 그 최종금리 중립금리라고는 하지만 최종금리 찍는 거 있잖아요.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는 오락가락이라기보다는요. 사람의 체력이 계속 바뀌면은 그 사람이 견뎌낼 수 있는 이 바벨의 이 무게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수시로 바뀔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중립금리 역시 계속 움직여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뭐 여건도 뭐 시시각각으로 바뀌니까요. 그렇죠. 뭐 네네. 그런 측면도 있고. 그 변동성으로 따지면 일본 시장 변동성도 못지않아요. 예. 이게 PPT를 보시면 예. 이게 미국 엔달러 환율인데, 네. 야, 엔달러가 이렇게 바뀌는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7월 달에 160엔, 네. 달러당 160엔을 찍었는데 거의 수직 하락을 했어요. 네. 최근에는 뭐 이런 주요 이유들이 미국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시점이 됐다, 뭐 늦게 올린다, 빨리 올린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총리가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선임이 됐더니 증시가 폭락하고 폭락인지 한 4% 급락을 하고 환율이 변동을 주는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시바 시게루 때문에 뭐 주가가 폭락하고 뭐 금리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보다도요. 그러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스탠스가 있어요. 이시바 시게루가 갖고 있었던 스탠스가 저도 이제 엔화가 약세를 계속 보일 때 이시바 시게루 같은 경우도 코멘트했던 것들을 저도 계속 모니터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 이제 총리 후보로 올라와서 모니터링한 게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봤는데 이 사람은 결국에는 엔화 약세가 그러니까 엔화 약세가 싫은 게 아니라 엔화 약세가 과도한 게 되려 주는 그 부작용?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부작용. 이게 서민들한테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기업한테는 수출 기업엔 좋잖아. 근데 엔화 약세가 평생 갈 수 있는 게 아닌데 엔화 약세로 그럼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이 높으니까 R&D라든지 생산성을 끌어올릴 생각을 안 하고 엔 약세에 천착을 해버리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하게 이제 자극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이 사람 역시 똑같이 구조개혁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에다 총재 역시 비슷한 스탠스인 것 같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그날 아침에 사실 원엔 환율이 한 920원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아침에 이제 다카이치 산하이가 갑자기 1차 투표 때 올라오니까 이제 다카이치 산하에는 금리 인상할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약간 아베 아소 라인을 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베 라인은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엔 약세가 오래 지속되는 게 오히려 일본 경제에 좋은 거다.
이 프레임워크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니까 오히려 일본은행에서 하는 금리 인상이라는 게 많이 약화될 수 있겠네? 이 기대를 가져오니까 와, 시장 금리가 확 주저앉으면서 일본의 이제 10년 국채 금리가 0.85 정도 됐거든요. 0.79까지 확 주저앉으면서 원엔 환율이 900원까지 확 떨어져요. 아, 그거 보고 이제 쫄깃쫄깃한 거죠. 와, 이분이 만약 되면 더 밀고 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 뭐 이제 카톡방 보면 3시 반에 이제 결과 나온다니까, 다 긴장하는 거죠. 근데 3시 반에 딱 일보가 떴어요. 일보가 딱 뜨는데, 이제 20화 시계로 딱 트니까, 딱 보는 순간에 제가 왼쪽 딱 틀어가지고 환율 딱 보니까 어느새 920원에 0.85로 돌아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탁 튄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 리스크라는 게 전체 흐름에서요, 잔파도를 만들어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잔파도가 영향을 줬다, 오케이, 그건 맞는데 전체 큰 흐름에서는요, 일본은행이 갖고 있는 스탠스가 기존하고 바뀌었다는 걸 좀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금리 인상은요, 올해 3월에도 시작했어요. 근데 올해 3월에 시작했는데 환율이 더 약해졌거든요. 엔화가 더 약해졌거든요. 그 이유는요, 정책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정책이 보여주는 시그널도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제가 학교 선생님인데 애들을 혼내주고 싶어요. 혼내주는데 막 이제 다 강하게 이제 인스트럭션을 준 다음에 인상을 팍 써야 되는데 강하게 말한 다음에 괜찮니? 막 이러면 애들이 뭐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그 다음에는 세게 말하는 게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은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어서 금리 인상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조심스럽고.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을 해서 엔화 약세를 갖다 돌려야 되는데 금리 인상에서 엔화 강세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이게 또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어떡하지? 그래서 계속 뭐 온갖 핑계를 대면서 이제 미뤘다가 천천히 이제 등떠미가 나온 거죠. 그래서 3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서 세게 갈 거야 라고 하니까 잠깐 엔화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엔화 강세를 보니까 또 걱정이 됐나 봐요. 괜찮아요? 이런 거죠. 그랬더니 이제 엔화 약세로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양적 완화를 줄여야 되는데 양적 완화 줄이는 거 다 이제 이번에 6월 달에 양적 완화 줄이는 거 발표할 거야. 그랬더니 막 와, 시장에서 긴장한 거죠. 드디어 이제 매파로 가는구나 그랬더니 6월에 발표한 게 양적 완화 줄이겠습니다. 이거 얼마나요? 했더니 7월에 알려드릴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패턴만 봐도 야, 새가슴이네. 그러니까 시장이 그 밑에 행간을 읽어요. 행간을 읽어요. 근데 이제 엔화 약세가 너무 심해지니까 7월 달 초에 엔화 약세가 너무 심해지니까 일본은행이 이제 이악 물고 돌린 건 이건 아니다. 그래서 7월 말에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서 위에다가 했던 말이 저는 되게 공감이 되는 게 뭐라고 했냐면 시장에서 물어봐요. 0.5 위로도 올릴 수 있나요? 0.5가요. 일본한테 통곡의 벽이에요. 왜냐하면 이 2000년도에 하야미라는 사람이 중앙은행 총재로 있을 때 0.5 위로 0.5까지 올렸다가 닷컴 버블 붕괴되면서 무너졌고 07년도에 0.5까지 올렸다가 그때 후쿠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것도 올렸다가 금융위기 오면서 무너져서 0.5 위로 올리면 골로 간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되게 강했던 것 같은데 위에다가 멋있더라고요. 일본 경제는 과거와 달라졌다. 이런 형태의 추세를 성장세를 이어간다면 고용의 추세를 이어간다면 임금 인상과 0.5 위로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멋있죠. 그게 8월 5일날 그 사단을 만든 겁니다. 엔캐리가 생산되는 그렇죠. 예상하지 못한 그런. 그래서 요즘은 얘기하는 게 이제 보면은 천천히 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지면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궁화꽃이 할 때는 다가가도 되잖아요. 뒤로 돌아볼 때는 잠깐 멈춰 있지만 그렇게 이제 움직이려고 하지 않나. 근데 그 좀 큰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뭐 유럽, 미국 그다음에 최근에 중국까지 이제 금리 완화, 통화 완화 이런 정책을 피고 있는데 일본만 이제 앞으로 이제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역주행이죠. 굉장히 역주행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물론 헤지펀드들이나 투기 글로벌 은행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지만 굉장히 그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움직임이 빠르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N 강세가 약간이라도 세게 나타나게 되면 바로 방향을 틀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지난 8월 5일 날 엔화 막 뛰니까 N 사자, 엔화 날라간다. 근데 그렇게 세게 뛰잖아요. 지금 엔화에 쏠려 있는 전 세계의 시선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G20 차원에서라도 그 속도 조절을 항상 하려고 해요. 일본 당국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두가 알고 있다. 그래서 모두가 너무너무 신경을 많이 쓴다. 그러면 호시우버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는 생각되는데 어쨌든 굉장히 신중하게 움직이려고는 할 겁니다. 네. 뭐 인사이트 있는 얘기를 들은 것 같고요. 그 뭐 마지막으로 봐야 될 부분이 또 우리 중국 경제인데, 야 상해 종합지수 지금 그래프인데 올 들어서 모든 금융권 뭐 전문가들이
이제 그 중국 경제는 볼 일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올 초부터 해서 쭉 내리막길을 타던 게 불과 2주 만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네. 뭐 각종 경기 부양책, 지준율도 인하하고 이런 것들이 있긴 했지만 중국 경제가 이렇게 달라질 거라고 보는 시장의 전망, 관측이 어떤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에 대해서? 일단 공식적인 말씀으로는 모르겠다는 게 1번이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이게 중장기 중국의 경제를 결정할 것이냐. 근데 그거는 후속타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예전에도 그랬어요. 2012년도에 아베가 처음 등장했을 때 엔화를 들이붓겠다고 했거든요. 그때 일본 반응이 그러니까 엔화가 팍 약세로 보이는데 다들 전문가들 반응이 네. 끝났어.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근데 모든 정책은요. 예를 들어서 양적 완화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장이 어떤 기대를 했는가가 제일 중요하고 그 기대를 비트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나온 것 중에 핵심은 뭐냐면 결국에는 중국에 있는 주요 관료들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는 게 1번. 근데 지적을 할 때 뭐가 가장 두려웠냐면 악마를 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악마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저 같은 사람들이 경제학 책에 보면은 뭐라고 읽냐면 금리가 내려가면 돈값이 싸지잖아요. 그렇죠.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대출을 받아서 소비를 해요. 투자를 하거나. 경기를 살리죠. 그렇죠. 보통 금리 인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일본의 버블 붕괴 당시에는요. 워낙에 빚이 많았잖아요. 금리를 인하했더니 사람들이 버텨요. 디폴트를 선언하지 않고 빚이 많은 상태에서 디폴트를 선언하지 않고 버티면서 이자가 싸잖아요. 월급 받아서 대출을 계속 갚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주니까 계속 대출을 상환하는 거죠. 그게 디레버리징이거든요. 그거를 30년 동안 하니까 30년간 잃어버린 일본의 30년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금리 인하를 했는데 기존에 받았던 모기지론 있죠. 이거를 계속 갚아요, 지금. 왜냐하면 모기지론 기존 금리가 높은데 지금 낮잖아요. 그래서 기존 모기지론 빨리 갚자고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니까 되려 대출을 갚고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뷰가 안 좋으니까 이 대출을 갖다가 다시 일으킬 생각 전혀 없는 거죠. 심리가 안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일본처럼 디플레이션이 올 수 있어서 예전 중앙은행 총재인 이강이라는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디플레이션 공포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이게 대차대조표 불황이라고 해요. 일로 가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걸 시장이 읽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이 쏟아진 거고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8%가 뛸 때는 시진핑이 나와서 재정정책 때리겠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도 비슷했어요. 10년 전에 중국 되게 안 좋을 때 중국이 지준율하고 금리를 6번이나 했거든요. 그리고 재정정책에서 주식시장을 풀어주는 정책이 되게 많이 그래서 나왔고 뛰었던 것 같아요. 네, 엄청 뛰었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또 뭐가 있었냐면 그때 활용점정이 후강통이라는 게 있었어요. 14년도 11월에 주식시장을 열었거든요. 3박자가 다 한꺼번에 터졌어요. 그게 이제 그 이듬해 15년도 상반기에 중국 주식을 하늘로 띄워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기대를 하게 되죠. 그렇죠. 시장에서는 그래서 시장의 기대, 여태까지는 시장의 기대를 깨지 못하는 고만고만한 정책들만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번에는 그 기대를 깬 거잖아요. 뭐지? 뭐 이 느낌을 주고 있잖아요. 이번엔 제대로인가? 근데 거기에 막 후속타가 계속 쏟아지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금융 개방 막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중국 증시라든지 중국 경제에는요. 바닥을 잡을 수 있는 힘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관론에서 살짝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미 또 많이 내려와 그렇죠. 있고. 근데 이제 또 여기서 워워 이러잖아요. 그럼 또 이제 그래서 이번만큼은 한번 이악 물고 돌리려고 하니까 보통 이게 돈을 풀면 위안화가 약세를 보여야 돼요. 좀 강세잖아요.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돈을 풀어서 성장을 부양하잖아요. 그럼 성장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기 때문에 위안화가 강세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좋은 의미의 돈 풀기거든요. 성장을 자극하는 거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좋은 대학 가려고 학원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나이트 가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건 돈 써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시장이 지금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속타를 봐야 되겠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14년의 사례나 이런 것처럼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무언가 나오는지 조금 더 우리가 팔로우해야 됩니다. 그 단장님 같은 전문가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왜냐하면 올해 나와서 중국 경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런 분위기가 꽤 달라지고 또 헤지펀드들, 그다음에 투자은행에 있는 사람들도 비슷한 이번엔 다른 거 아니냐? 이런 기대 심리가 생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심리가 생기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상을 비트하는 걸 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14년도도 그렇고 이제 일본도 아베노믹스 당시에 그걸 뒤집어 엎을 때 시장에 확실히 깨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걸 몇 번을 터뜨리니까 이제 그제서부터는 시장이 확실히 믿고 밀어 올리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게 사실 일본보다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에 더 예속돼 있고 뭐 예속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관계가 더 깊은데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그럼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플러스 요인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가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중국이 좋아지면 우리나라가 좋아졌던 게 예전의 패턴이었는데 왜냐면 우리 중간재 수출을 중국이 많이 그렇죠. 받아주니까 근데 지금은 상당 부분을 기술을 다 중국이 내재화한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중국 내에서도 애국 소비라고 해서요. 우리나라 물건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물건을 소비하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중국의 성장률이 예를 들어 1% 올라가면은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이 0.5였다. 그럼 지금은 1% 성장할 때 얼마나 영향을 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 숫자가 많이 떨어졌다.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돌아선다는 거 저도 긍정적이다라는 건 오케이인데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거대한 수혜를 보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봐야 된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워낙에 이게 좀 이제 상황이 좀 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오건영 프로님하고 미국 중앙은행의 빅컷 이후에 외환시장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항상 이제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게 확실히 시장을 오래 봐오시고 이렇게 하니까 인사이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시장의 변화가 시장의 변화나 뭐 전망의 변화가 생기고 이러면 모셔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